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에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희생자 가족들에게 내놓은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선체 인양 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가 왜 관련법이 통과된 지 6개월이 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세월호 특별위가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때문입니다. 정부 탓입니다. 아니, 세상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1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아직까지 9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으로 때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정부의 행태인 겁니다. 물론 참사에 대한 보상은 해야죠. 배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비명에 보낸 부모들에게 그들이 왜 비명에 갔는지 그 이유가 전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쳐버린다고 해서 그 아픈 가슴이 치료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요즘 휴직 중이지만은 몇몇 프로그램은 집에서 제작하고 있는 김영민 국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 제대로 짚었더라고요.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규명보다도 돈을 원했다면 저렇게 1년 동안 거리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싸우진 않았을 겁니다. 가급적 타협하고 거래를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종편 공감능력 제로이기도 하거니와 돈이 모든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돈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박근혜나 새누리나 종편 이 일당들은 유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박근혜, 새누리, 종편들은 지금도 보상이나 배상액을 더 많이 받으려고 유족들이 저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야말로 인간 껍데기를 쓴 인간이 아닌 동물적인 존재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규명보다 돈을 원했다면 저렇게 1년 동안 거리에서 싸웠겠습니까? 지금쯤이면 벌써 타협해서 돈 받고 집에다 갔을 겁니다. 유가족이 돈을 노린다, 갑질을 한다, 이런 개같은 얘기 내뱉는 분들 있는데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만은 유족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돈 노리지 않고 갑질을 안 할 테니 제발, 아니 돈 도리어내고 앞으로도 얼로 살 테니 아이를 살려내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유경건 씨도 페이스북에 자기 심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4억 2천만 원을 준다고 돈으로 처발랐죠. 유경건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4억 2천만 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인간들은 적다는 얘기구나, 더 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관심사는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실종자 완전 수습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한 사회 건설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온전하게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서 실종자를 완전히 수습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면 4억 2천만 원이 아니라 4,200만 원 줘도 200만 원만 줘도 즐겁게 받을 것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방해만 한다면 4억 2천만 원이 아니라 4,200억 원을 줘도 못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이런 사고로 보낸 부모들의 심정, 그야말로 100에 하나라도 이해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에 항의하고 개판인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세금 도둑놈 운운하면서 개지랄을 떨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가족들을 욕보이지 말라는 유족들의 이런 호소,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인면수심의 짝태를 보인다 손 치더라도 일반 국민들마저 그런데 놀아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내가 만약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손 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다른 겁니다. 혼자 삽니까? 아니, 혼자 산다 손 치더라도 조카 없습니까? 자기 친지 가족 중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 제3 세월호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지금 유사한 일들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텐트에 불난데 부적이 나중에 조사를 가보니까 그 소화기가 놓여 있는데 소화기를 실제로 써봤더니 가동조차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 뒷돈이 오가고 쳐바르고 봐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정과 비리가 항상 안전사고의 뒷전에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방해 놓으면서 도대체 그거 고치면 정권이 절단이 납니까? 아니면 새누리당이 폭파당합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광고 듣고 오늘 본격적인 서영스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상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방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 코너입니다. 김효준 PD 나와 있습니다.
김현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네. 아침에 조간 브리핑을 할 때 몇몇 조합원 청취자께서 네. 제가 이렇게 이런 소리를 종종 내거든요. 네. 매번 죄송하다고 하는데 담배 좀 끊으라고. 제가 담배 태우는 걸 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목이 좀 풀립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게 우리 김현준 PD도 저건 알아야 돼. 지상파에 있으면은 예. 그거는 진짜 해고 요건이야. 해고. 왜냐면은 해고. 예. 아니 그거까지 각오해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상파가 갖고 있는 취약성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지상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뭔 권한을 갖고 있냐면은 지상파의 제어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 욕을 사용했다든지 하면은 뭐 굉장히 중징계가 나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대부분은 다 어떻게 로비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경인방송이 실제로 제어가 안 돼가지고 아예 문 닫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OBS로 다시 부활을 했지만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저도 이명박이처럼 나가봐서 하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자유로워요. 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으니까 수위도 높아도 상관이 없고 조합원들이나 청취자가 용인만 한다면은 약간의 좀 오버는 용인이 되는 대신 이제 방통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대신에 또 혜택도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혜택이 없는 대신 또 심의도 없으니까 그런 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나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하는 거는 네. 청취자들에게 예의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고 가면 안 됩니다. 안심하세요. 네, 농담으로 가볍게 한마디 던졌는데 네,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종종 우리 방송 질과 관련해서 조합원 혹은 청취자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늘 그 얘기를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기회가 와가지고 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일반 지상파 라디오를 듣다가 우리 라디오를 들으면은 뭐 저래? 라는 생각을 들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점. 네. 그리고 안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좀 불쾌한 거슬리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대신 지상파에서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싫으면은 지상파 들으면 되는 거고 네. 지상파에서 속이 답답하신 분들은 우리 방송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 제 기침 얘기가 너무 많은 얘기를 끌었는데 아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또 그렇게 또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오래 못 뵈가지고 자주 한때 뵙던 분인데 올해 못 뵈가지고 또 이렇게 기별해 주신 것 같아요. 아는 척 해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관리 좀 하겠습니다. 담배를 끊는다는 약속은 바로 못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피니언 비평 가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검찰이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 어제 구속 기소했습니다. 뭐 이미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었죠. 네. 그 상태 그대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김기종 씨 기소하면서 이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적용을 공언했던, 적용하고 싶어 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배후 세력도 찾지 못한 채 김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습니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검경 수사 인력 무려 100여 명이 한 달 가까이 매달린 결과입니다. 망신 제대로 당한 셈입니다. 자, 경향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종 씨 기소와 공안몰이 꼼수의 결말. 검찰은 김 씨가 북한 간행물을 갖고 있었고 북한 주장을 추종하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요. 국가보안법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검찰 간부 입에서 보안법을 두고 이런 발언이 나오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배후 세력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1년간의 후원금과 통화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배후나 단체와의 연계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어제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특별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됐죠. 현행범 한 명 재판에 넘기자고 이토록 난리법석을 피웠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웃지 못할 소극 예고된 것이었죠.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배후 세력의 존재에 무게를 두면서 반드시 찾아내라고 엄명을 내린 셈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비서실, 새누리당 우두머리들은 한자리에 모여 이번 사건을 종북 세력 소행으로 규정하고 배후를 파헤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검경이 허겁지겁 윗분들의 뜻을 받들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것은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배후가 생겨나거나 경천동지할 종북 행각이 드러날 리가 있겠습니까? 정치적 국면 전환용 꼼수는 결국 단체 헛발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 과정을 살피면 살필수록 부끄럽고 참담해진다고 경향신문은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하고요. 피의 사실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이 적용 법조부터 거론하는 게 법치국가에서 가당한 일이냐 이런 얘기했죠. 예. 참, 대한민국이 무슨 왕조국가도 아니고 여왕님이 쟤를 국가보안법으로 엄단하시오라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예.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피의사실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적용 법조부터 거론하는 게 법치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냐. 왕조국가라는 얘기죠. 네. 이게 저는 현실과 사고의 괴리가 이런 참사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가 이 역사 87년 취재의 물꼬를 뒤로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 사회 상층부에 말하자면은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이런데 큰 수구 꼴통적인 인물도 채워놔서 언뜻 받겠다고 착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박정희 때였으면은 김기정이 물고문, 성고문, 구타 온갖 지랄을 해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김정은이 지령을 받고 리포트를 섞이겠다고 자백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받아 이걸 빤한 거지. 아니 박정희 때 만약에 김기정이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윗대가리 몇 명 바꿔가지고 박근혜 일당들이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없는 건 없는 거거든. 옛날에는 없는 것도 있다고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을 갖다가 베를린 동백님 간첩 사건도 멀쩡한 사람들을 갖다가 해외 동포들은 옛날에 박정희 때는 진짜 글피하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 나가면은 남북한이 자유롭게 그때는 교류를 했거든요. 아니 일본만 하더라도 민단하고 조청년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이 친하게 친구로 지내고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동백님 사건 과연 그런 류죠. 예, 동백님은 이제 베를린을 한자로 한 백님인데 예. 동베를린에 이제 간첩단 사건 어쩌고 그것도 다 유학생들 얽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했던 전형적인 수법이 좁혀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자백하게 만든 거 정보라는 건 없어요. 다들 보면은 그랬는데 자 이제 자기 아버지 세상 만들었다고 착각하셔가지고 애를 엄단하시오 했는데 엄단할 게 있어야 엄단하든가 말든가 그냥 미친놈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개질을 한 거예요. 예. 솔직한 얘기로 아니 아무리 진보니 좌판이 어쩌고 하더라도 제정신 있는 놈이 미 대사를 갖다 찌르겠어. 미 대사를 찌르면은 미국이 폭파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솔직히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 가면은 미국의 사조를 받은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가지고 사람이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그게 눈꼭지가 확 돌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분단 50년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가지고 찌른 놈이 미친놈이지. 대한민국 국민들 김기정이 다 미친놈이라고 봐요. 그러나 미친놈이긴 하지만은 최소한 김정은이 지령을 받고 가가지고 그리고 김정은이 공작금 받고 와가지고 찌르진 않았다. 그건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바꾸지는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망신을 당한 거고 이 사건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최동욱 사건의 동전의 딱 뒷면입니다. 딱 뒷면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죄 없는 사람을 수백 명이 파가지고 죄가 없으니까 결국 망신을 줘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성공했지. 개망신을 주는 데는 성공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로 인해서 물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성공을 못했죠. 그때 이제 말 안 들을 때 보복은 했지만 속이 시원했을 거야. 예.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못했지만 당시에서는 성공을 했던 편이죠. 근데 지금은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못했으니까 이제 성공과 실패로 나눴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 김기종 씨요. 네. 110여 명이 투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엄명을 내리고 검경이 이 난리를 떨었는데 뭐 요만한 거라도 얘기되는 게 있었으면 했을 텐데 못한 거 보면 참 뭐 막말로 건덕지가 진짜 없긴 없었나 봅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110명이 투입됐으면은 예. 이름 뭐죠? 김기종인가? 김기종. 김기종이 아마 자서전을 다 썼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무슨 장문을 썼고 거기서 혹시라도 뭐 빨갱이 같은 사고가 있는 건지 한번 틀어보려고 뭐 일기장 같은 것도 있으면 다 틀어가지고 아예 그냥 장편 자서전을 하나 썼을 거야. 그런데도 안 나온 거지. 그렇죠. 관계자들 탐문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예. 또 계좌 추적 같은 거 해가지고 혹시라도 뭐 북한 공작금에 들어왔겠나마는 혹시라도 여기에 돈 많이 기부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완전히 예. 개작살 뻔했지. 이게 뭐 배후로 몰려가지고. 그렇죠. 옛 통합진보당 사람이라던가. 그렇지. 그랬으면. 이게 이 양반이 워낙 돌출분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당하고도 관련성도 없고. 그렇죠. 이쪽 진영에서 운동권 진영에서도 소위 말하는 거기서도 좀 거북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난 김기종 씨를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의 이것도 사실 시대적 불행이죠. 김기종 씨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은행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리 바당 사건인가. 예. 거기서 뭐 직원들이 뭐 성폭행에 가까운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밝혀지는 것 없이 10수년을 흘렀으니까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시대가 만들어낸 희생양이라고 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빤히 아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온갖 부르스를 떨어가지고 결국은 국가보안법 기소도 못하고 기소하면은 사실 어떤 이명박 때 같으면은 어쩌면은 기소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법원에서 어쩌든 말든. 예.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이명박 때는 다음에 박근혜가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충성했지만 박근혜 다음에는 다음이 없어요. 뭐 솔직한 얘기로 김무성이나 뭐 또 홍준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봐줄 뒷뼈도 없는 상태에서 괜히 아니 난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아니 박근혜하고 생사를 같이 할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는 왜 그렇게 붕 떠가지고 충성 경쟁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나중에 무슨 칼 맞으려고 참나. 근데 정신 차리십시오. 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굉장히 대통령한테 면구스러웠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엄명을 아니 뭐 내렸는데. 이렇게 엄명을 내리고 몇백 명 이상 투입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예. 뭐 벌하려면 김기종을 벌하십시오. 왜 하기 쉽다는 김정은이도 못 만나고 예. 그거 받기 쉽다는 북한 돈도 못 받아 먹은다고 김기종이를 갖다가 또 역으로 나무라야겠네요. 옛날 얘기인데 지금이야 뭐 국정원 요원들이 제 근처도 안 온 지가 벌써 7, 8년 넘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정원 요원들이 저한테 접근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개입을 못하니까 근데 제가 조그마한 인터넷 신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한다고 와가지고 뭐 얘기도 듣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스개로 그러더라고. 요즘 간첩들도 북한에서 돈 안 주면은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게 영화로도 나오더라고. 뭐 무슨 약간 관계 꽤 많이 끌었던 코미디가 있어요. 북한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암약하고 있다가 뭐 짜장면 배달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모여가지고 뭐 지령을 내리는데 다들 싫어하는 거야. 돈을 안 주니까. 그 영화 이름이 뭐더라? 내가 우연히 봤는데, 그래서 북한 돈은 뜯어먹는 놈이 임자인데 김기종 씨는 그것도 못 얻어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김기종 씨에게 누를 끼치거나 피해를 끼치고 싶어서 그렇게 죄를 뒤집으시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런 얘기는 뭡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뭘 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위에 아무런 지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은
박정희 욕 한마디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 중앙정보부 끌려가지고 고문당하고 아예 기소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보상금도 못 받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북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안 먹히고 이해가 안 되는데 뭘 국가보안법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지 사고는 퇴행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시대에 머물고 있는지 진짜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넘어가시죠.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토픽.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요. 이 세입, 국가가 거두어 들이는 돈이죠. 네. 이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재정 운용 여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 돈이 없다, 불안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서 제로 베이스 예산 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 사업을 과감히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역대 경제부총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해온 얘기이긴 하지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재정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좋은 성과를 내기 바라지만 최 부총리가 세수 확충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지출 구조 조정만 강조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증세 이런 차원으로는 접근하지 않았고 나가는 돈을 줄여보겠다, 쥐어짜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겨레가 사설로 짚고 있습니다. 세수 확충 없이 복지 구조 조정만 하겠다는 건가? 재정개혁의 필요성이야 어느 모로보나 분명하죠. 그런데 최 부총리는 세입 정비 방안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 부총리가 강조했듯이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복지 분야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지출의 효율성을 중요한 잣대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제도가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빈틈이 있는 게 현실이죠. 이를 빌미로 복지지출에 마구잡이로 칼을 대면 복지제도는 제대로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이라는 걸 보니까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의 방향을 바꾸기는 불가능에 가까운가 봐요. 영국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이제 복지 때문에 이거 나라 경제가 휘청인다라는 식으로 거기도 보수적인 놈들이 있으니까 뜯으니까 어느 신문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어제 경북대 이정우 교수 칼럼 소개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별복지를 하게 되면은 선별 과정이 복잡하고 그게 부정이 개입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비용이 오히려 더 큰 거다. 그렇죠. 근데 부정이 개입해서 나오는 비용은 이정우 교수는 전체적인 비용이 크다는 취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지만은 실제 부정 수급으로 인한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영국에서 실제 조사를 해봤다니까. 그래서 주한 롤링이 받았던 주 12만 원 수당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없는 놈이 받는지 다 털어봤어요. 털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100원 정도 낭비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증세를 안 하고 현재 시스템 체제 내에서 있는 놈들이 내야 될 세금 안 내고 편법을 통해서 닦아먹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로 해서 누수된 돈 이런 걸 따져보니까 복지 과다 지출로 낭비된 돈보다도 1000배, 10,000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실제로 연구에서는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경환이가 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복지 같은 거 하면은 저거 하니까 하여튼 제대로 한번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홍준표마저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선별복지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인간들은 전부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고 떠드는 놈들이야. 욕먹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할 정도니까요. 욕먹는 리더십.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욕먹는 리더십이다. 여기라 드시라고 그러고 별 관심도 없어요. 사실 홍준표에 대해서 관심 있을 게 있습니까? 그냥 의무급식을 중단한다니까 나쁜 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큰 관심이 있습니까? 대세에 영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재정의 위기도 위기입니다. 자, 이럴 때 세금을 더 걷는다는 발상 자체를 못하는 난 이게 정말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솔직히 최경환 씨 세금 더 걷으면은 최경환 씨가 더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낼 사람들은 대기업들이라든지 특히 사내유보금을 500조 이상 쌓아놓고 있는 이런 재벌 기업들입니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세금 15%만 물려도 30조 원이고요. 그럼 4대강으로 낭비했던 돈 한 큐에 복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오바마가 하겠다는 것도 해외 유보금에 대해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15%인가 그 세금 부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 우리도 그렇게 못할 게 뭐가 있어. 아이, 우리가 맨날 입만 열면은 따라가자고 하는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그 미국은 빨갱이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나?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지금 집권 세력이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만 골라서 따라가겠다 뭐 그런 거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세금을 이제 늘리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늘렸을 때 최경환이나 박근혜가 세금을 더 내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이제 왜 발상의 전환을 못 하느냐. 결국은 정권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게 현 정권 내에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우리가 사실은 민주적인 정부라는 거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투표에 선출된 권력이 비합법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합법적인 권력은 합법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충고하고 촉구하고 입에 말하도록 얘기하는 거는 좀 바꾸라 그 얘기인데, 이런 걸 보면 늘 절망을 느낍니다. 안 되는구나. 애들은 사고의 전환이 그렇게도 어렵구나. 결국은 정권을 바꾸는 게 답이구나. 그 정권을 바꾸는 순서로 총선, 재보선부터 정신 차리게 해서 결국은 대선까지 권력을 바꿔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이 바뀌면 좋은 거고 권력이 바뀌지 않는 사람 치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개인차가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교묘한 수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재보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얘기로 한동안 이슈를 좀 몰고 가지 않을까. 당장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수 언론들 보니까는 같이 어젠다 세팅을 좀 해주려는 것 같아요. 나라 곳간이 문제가 크다. 그 이유는 이른바 복지제도, 특히 무상급식 등등 무상자, 보수 여권이 무분별하게 붙이는 그 무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른바 시리즈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타겟팅해서 하는 것 같아요. 벌써 기획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군부를 떼가지고 만약에 4.19 재보선 때 다른 정치적인 요소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표면적인 승리를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해줬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한번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축소나 폐기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진짜 냉정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앞서겠으면 좋겠어. 차라리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러다가는 나라 말아먹겠다는 위기를 줘야 안 그러지. 아니 여기 또 재보선에서 이기면은 사실 또 새누리당은 이런데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은 아주 발군 아닙니까? 또 새 새누리당 만들어가지고 무슨 이상한 인간들 이번엔 비니지를 데리고 오려나? 여하튼 와가지고 무슨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준석이처럼 만들고 온갖 또 코스프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새누리당 압승해라. 그리고 무슨 야권 단일화 후보는 뭐 하려 하냐? 다 나와가지고 그래 새누리 한 명에다가 다 나와가지고 한 10명쯤 붙어가지고 새누리당 다 먹어버려라.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한 가지 이 최경환 부총리의 말에서 주목이 되는 거는요. 제로베이스 예산 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 과감히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 보조금이라는 말이 있고요. 성과가 미흡하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금 하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각종 시민사회로 들어가는 보조금이죠. 성과라는 요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지금 기준 삼아서 참여연대나 그렇죠. 갱신련할 보조금 없어. 그거 없었잖아, 쟤인데. 지금 요즘 안전행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NGO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명박 때부터 다 바뀌어가지고요. 뭐 희한한 단체들 있잖아. 예. 그런데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뭐 그거 줄이면은 걔네들이 오히려 타격받을 거야. 아니죠. 그 나름대로 뭐 어쨌든 간에 그 조금 진보적인 의제를 논하는 곳이라고 하는 곳들에 들어가는 곳들이 있긴 있을 텐데.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네. 네?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주겠다 그 얘기지.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어제 우리 뉴스케이 동성 아톨 그 보도 안 봤어요?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예. 지금까지는 지원을 이렇게 이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맨날 재벌들이나 이런데 돈 투자한 놈들 만든 영화 갖고 안 된다 해서 재예산 그 다양성 영화가 있으면 그게 이제 독립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보조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올해부터는 예산 줄인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딱 영화를 지정해요. 26개 영화 이거 상영할 때만 저기 보조금 지급해준다. 그러면은 영진위에서는 앞으로 고민할 이유가 없어. 이상한 빨갱이 영화 같은 거 만들면 절대 지원 안 하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 난 그거라고 봐. 돈도 줄일 겸 위에서도 막 자꾸 줄이라 하니까 돈도 줄일 겸 해서 아이고 뭐 이상한 영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다이빙 벨 이런 거 맨날 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왜 보조금 줘? 아예 우리가 딱 정한 영화는 안 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도 나가서 의미 있는 보도였어요. 사실 뭐 꼭 정치적인 의제는 아니라도 중요하죠. 예. 치더라도. 지금 저기 최계현이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줄이겠어, 솔직히. 그렇게 하면 해가지고 진보적인 그 주장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예산을 얼마나 줄이겠냐고. 하여튼 인간들 하는 거 보면 그냥 정권을 바꿔야 된다니까. 하여튼 나는 하고 어떻게든 정권을 안 바꾸고 이 사람들을 좀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뭐 어디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는 맨 입에 발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때 참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 놀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진짜 이건 뭐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네, 다음 토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연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토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지난해 보수 내역이 공개가 됐죠. 네. 자,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15억여 원 1등이었습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이 178억 정도 받았다고 하고요. 전문 경영인으로는 삼성전자 신종균 IT 모바일 부문 사장이 145억, 예, 연봉 최고 연봉을 기록했습니다. 자, 한국일보가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사설로요. 어떤 대목에서 짚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EO와 일반 직원 임금 격차, 사회 용인 수준 넘어. 이번 등기임원 보수 공개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최고 경영인 CEO와 일반 직원 간의 연봉 격차라는 겁니다. 기업 총수 일가와의 비교는 차치하고라도 전문 경영인과 일반 직원 간 격차도 갈수록 크게 벌어지는 추세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의 연봉은 일반 직원 평균 연봉 1억 200만 원에 142.8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로 바꿔서 보니까 굉장하네요, 진짜. 나는 오히려 삼성전자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200만 원에 더 눌러. 예. 그것도 그렇긴 합니다. 자,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들의 연봉이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일반 직원과의 과도한 연봉 격차로 이어집니다. 이런 격차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 불평등 심화의 한 지표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일반 직원에 비해 기업의 CEO가 어느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게 적정한지는 세계적으로도 항상 논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CEO가 최고 350배까지 받아서 그 격차가 가장 큰데요. 미국 사회의 큰 문제인 소득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유럽은 그 격차가 크게 낮은 20에서 5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군요. 비교적이요. 우리나라는 최근 보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미국의 불평등 심화 양상을 따라가고 있는 셈이죠. 최근 저서 한국 자본주의 요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장하성 교수는 우리 사회의 임금 불평등 심화 현상에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가 경제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도 소득도 늘지 않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지표였다. 바로 등기 임원들의 공개된 연봉이요. 그런 얘기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그 재벌 2세들은 비등기 임원으로 해가지고 공개를 안 했다는 것도 큰 문제고. 예.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신정균 IT 모바일 부분 사장이 145억을 받았는데 그 이재용이는 그보다 적게 받았겠어? 그렇죠. 뭐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 예. 그래서 그 이제 등기 임원이라고 얘기한 걸에다가 플러스 오너 일가들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과도한 격차가 큰 문제죠. 사실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많은 몇십조 원의 그 영업이익을 남기는 그런 회사에서 모바일 부분 사장에게 142억 주는 건 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삼성전자 평균 연봉이 1억 200만 원에서 놀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만한 수익을 올리는 회사라면은 말하자면은 삼성전자 일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한 5억쯤 돼야 됩니다. 그러면 145억을 주든 말든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1억 200만 원이 굉장히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그 회사가 올리는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적은 거죠. 늘 그걸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영업이익을 직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그리고 남는 거를 임원들이 많이 가져간다면요. 아니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그게 결국은 그 배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나마 평등 사상이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유럽에서는 그 배수가 뭐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되는 거고 미국은 뭐 100배, 200배, 심지어는 500배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지금 미국 따라가지고 걱정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많이 받는 걸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아니 기업이 수익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많이 남겼다면은 당연히 경영을 잘한 임원들 많이 받아야죠. 그걸 갖다가 월급쟁이가 질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차이가 너무 클 때 이거는 질투가 아니라 이거는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박탈감도 있고. 질투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사가 되고 등기부에 대해서 나도 한 100억씩 받아갈 거야. 라는 거는 질투는 나의 힘이 됩니다. 그러나, 야, 이거는 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불평등할 수가 있어. 불공평할 수가 있어. 하면은 그거는 사회를 좀먹는. 좌절이 되겠죠. 좌절이 되는 거죠. 아이, 잘 얘기했어. 그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근데 이렇게나 많이 받는군요. 저는 이거 표 쫙 보면서 놀랐습니다. 아니, 보니까 하나 이런 데가 문제야. 뭐 사실 현대차만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올리는 데니까. 네. 하나는 요즘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 오늘한 사람이 여기저기서 받았더만 보니까. 퇴직금조로도 받고요. 물러난 자리에서. 네. 예. 아니, 원래 이제 등기 임원들은 물러나면은 뭐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 줍니다. 이제 그게 결국은 기업이 수익을 남겼고 그 수익을 남기는데 기여도를 적절하게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건데 늘 얘기하는 게 일반 직원들, 일반 노동자들과의 그 격차 이런 것들이 박탈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방송 뉴스는 이 소식을 리포팅하기 전에 앵커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세상 얘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러저렇게 누구는 얼마 받았답니다. 이렇게 그 리드문 앵커 이 브리핑을 하더니 뭐 어차피 월급이나 연봉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닐 테지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니 뭐 그렇죠. 나도 아는 후배가 삼성 SDS 이사하다가 퇴직했는데 삼성도 보면은 전자하고 다른 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나 굉장히 많이 받기는 하죠. 아 그렇습니까? 전자하고 다른 계열사더라고요. 차이 많이 나요. 삼성전자가 제일 높죠. 왜냐하면 수익을 많이 올리니까. 왜 오너 일가들이 고용사장한테 145억이나 주겠습니까? 그만큼 수익이 나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한 명한테 145억 주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가 임직원이 총 10만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10만 명인데 연봉이 1억이니까 그 1년에 임금비로 10조 더 간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걸 2배로 올려보세요. 2억이면은 X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총액으로 보면 20조 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로자들 짜가지고 적게주고 수익을 옮겨서 지가 다 먹으면은 옆에 있는 임원들이 반발하니까 너도 좀 많이 먹어라.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가 되면은 나도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주는 것은 자본주의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너무 많이 받아가면은 오히려 박탈감을 주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 경찰이 은폐하려던 의혹을 옥중에서 폭로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부영 전 의장의 폭로는 그해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는데 특히 안유 보안계장. 네. 지금은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합니다만 네. 한재동 교도관. 네.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는 거의 형제 같은 우애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루는 그 보안계장이 저를 면회를 하자고 그래요. 네. 그 보안계장이라는 건 저 같은 정치범들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날 만나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더니 형, 그 사람 날들어 형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요새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뻘겋게 상기되면서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도 됩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한참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이게 박종철 군 고문에서 죽인 사람들이 따로 있고 여기 온 사람들은 진범이 아니에요. 네.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일 아니에요. 박처원 대공수사단장이 와서 자기 부하들을 면회해가지고 와서 1억 원짜리 통장식을 각각 한 사람한테씩 내보이면서 네. 너희들 가족도 이걸로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우리들이 거기서 조사한 대로 넌 답변을 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진범이 아닌데 왜 우리들만 구속합니까? 네. 우리는 고문해서 죽인 사람도 아닙니다. 옆에서 보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고 너희들 빨리 나오게 해줄 테니까 네. 받아들여. 이부영 전 의장은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을 천주교정의 구현사재단 측에 알려 세상에 드러냈죠. 이부영 전 의장이 언급한 안유 전 영등포 경찰서 보안계장 그리고 한재동 전 교도관의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2012년 1월에 열린 박종철 열사 2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한 말입니다. 박종철 군 사건과 관계되는 모든 기록은 없애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 당시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이제 공직수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이게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 날 드디어 신문에 청이만한 우단기사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덜컥했죠. 그 다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파장이 흘렀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우리 이 의장이 어떻게 밖으로 이 사실을 내보낸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놀라운 폭발력. 그게 5월 18일 터졌는데 그리고 한 달 반 사이 6.25가 터졌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박종철 씨 조작 은폐 사건이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볼펜하고 종이하고 달라해서 제가 그때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들키지 않게끔 가지고 나가서 바깥에 이 전병용 씨, 김정남 씨 이런 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천주교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대선이 있었던 2012년 한재동 전 교도관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군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군사정부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일부가 박근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선거철입니다. 이것을 박정희를 극복을 못하면은 이 은폐 사건을 이렇게 바깥에 알린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금년에는 이것을 극복하는 해가 완전히 극복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 씨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추모식 끝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날이 오면 비로소 그날에야
뜨거운 눈물을 내게 보내주리라. 물론 그날의 의미가 여러분 모두가 서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아주 조그만한 그날이라도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7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K는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이 때문일까?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씨가 대한민국 최고위 법관 자리에 목장까지 오게 된 현실.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는 박종철 열사를 2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하는 박상옥 씨를 임명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 법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 하나로 인하여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님, 이들의 실망은 정녕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이게 박종철 군 고문에서 죽인 사람들이 따로 있고 여기 온 사람들은 진범이 아니에요. 박종철 군 사건과 관계되는 모든 기록은 없애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것을 박정희를 극복을 못하면은 이 은폐 사건을 이렇게 바깥에 알린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날이 오면 비로소 그날에야 뜨거운 눈물을 내게 보내주리라. 좋은 내용이네요. 이거 만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좀 길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뭐 좀 잘라내고 축소한다고 했는데도 길어져가지고 아예 오늘 PD 브리핑도 요거 관련된 이야기로 가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자료 찾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요. 참 지금의 상황, 이 관계된 분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도 참담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해가지고요. 어제 CBS가 단독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박종철 사건 지휘 부장검사 박상옥 정권에 저항 못해라는 제목인데요. 이 노컷 뉴스가 정권에 저항 못해. 고문치사 사건 초기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최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을 최근 인터뷰해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 사람 오는 7일 박상옥 씨 청문회에 증인으로도 채택이 됐죠. 이런 내용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초기에 지휘한 최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저항을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용기가 없어야 대법관이 되는구만. 아하, 그런 역설. 자, 최 전 부장은요. 경찰이 고문 가담자를 2명으로 축소해서 보낸 데 대해 팔다리를 흔들고 반항하면 불 가지고 안 된다. 검사로서는 의문을 갖고 접근을 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군사정권의 서슬이 펄었던 시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박상옥 후보자를 포함한 수사팀이 검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이 최 전 부장은요. 수사팀에서 고문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양심선언을 듣고도 바로 재수사를 못한 데 대해선 직무유기다. 이런 비판도 했다고 하는군요. 또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따져볼 문제다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 전 부장, 경찰이 지난 88년 1월 15일 저녁 박종철 열사의 주검을 화장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시신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 증거인멸이구만. 그렇죠. 이를 거부하고 시체 보존 명령을 내리면서 물고문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최환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얘기였습니다. 예. 뭐 우리 최한 씨도 뭐 크게 할 말은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검사, 판사, 언론인 뭐 이런 사람들은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 자기 자신들의 행위가 결국은 역사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 얘기들 다 남아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 저기 총선이라도 나간다면은 막말 서영석 해가지고 또 뭐 개 같은 소리 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브루스를 다 뜰 거 아닙니까? 그만큼 책임이 상대적으로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도 많이 주어지는 그런 자리죠. 그러면은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인간인 이상 권력에 휘둘리고 또 가족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전망, 출세 이런 거 다 고민하는 것들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만은 일반 직장인보다는 조금 약간이라도 더 높은 도덕성이 이제 요구받는 그런 건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점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참 안타깝죠. 저는 사실 박상욱 후보자가 어쩌면은 그때 당시 말석 검사로서 전혀 무책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뒤져보지 않는 이상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수사팀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87년 체제 이후에 그 사법부의 독립이 비로소 보장됐다는 그런 역사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스스로 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참 보면은 그 옛날 신영철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박근혜가 임명 그 동의하겠다고 내보내는 그런 인간들 몇 면들을 쭉 보면은 우리 사회는 저렇게 몰염치하고 어떻게든 이 비바람만 피해가면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놈들이 출세하는 건가 하는 그런 회의를 많이 느끼죠.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목전에 두게 되면은 각종 이성적인 판단력은 순식간에 그냥 점등돼 버릴까요? 글쎄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혹이라서 그런 걸까요? 대법관 되고 나서 한 이제 대법관 되면은 눈총경도 박근혜와 임기 끝나고 나서 또 변호사 개혁하면 두 장갑만 몸에 전. 글쎄요, 그게 눈에 아른거린 거를 그런 거에 혹하는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근데 뭐 대법관이라고 해서 다 그러진 않죠. 뭐 나와가지고 뭐 그냥 석좌 교수 그런 거 하고 한다든지 공익적인 활동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용란 전 대법관, 전수환 전 대법관 등등.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분들은 이명박근혜하고는 좀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참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런저런 얘기 짚어봤는데 곱씹어 볼 일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